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다시 싱글이 된 여자 사람입니다. 사연을 들을 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연을 적으려 보니 자기소개하는 첫 문단부터 말문이 턱 막히네요. 제가 원해서 싱글이 된 게 아닌데 저의 지금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다시 싱글이라는 말을 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녀, 도식녀라는 말은 왠지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오래 만나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처럼 만남의 끝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첫인상보다 그 사람과 했던 마지막이 머릿속에 더 남는다는 건 말입니다. 저도 그러네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결혼을 진행했던 초기의 신혼보다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 헐뜯고 비난했던 마지막이 그 사람과의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잘못이나 제가 원했던 건 하나도 없었기에 더 씁쓸하게 기억되네요. 그래서 아마 이혼녀 도식녀라는 말이 어색하고 사용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해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는 실패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남은 인생 패배자 느낌으로 살면 안 되겠죠? 팀전인 결혼은 실패했지만 개인적인 제 인생은 성공해 보렵니다. 제 탓이 아니었으니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사연을 적으며 깨닫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쁜 척하면 바람핀다더니 남자들 의외로 단순해요. 그렇게 티내고 다니면서 배우자가 모르길 바라는 걸까요? 당신이 향수 뿌렸어. 웬일이야? 화장품 바르라고 해도 귀찮다고 맨 얼굴로 나가는 사람이 향수를 다 뿌리고? 여자라도 생겼어? 향수 뿌리면 여자 생기는 거야? 나한테 진이 너 말고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같은 부서 여직원이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팀 선물로 향수를 선물해줬어. 작은 벽인데 패키지로 싸게 샀더나? 다들 하나씩 가져가고 남은 거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향이 괜찮더라고. 선물 받았는데 안 뿌릴 수 없잖아. 그래서 몇 번 뿌리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뿌리는 거지. 바람은. 평소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도 귀찮아하던 남편입니다. 그러던 미인이 며칠 전부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해 빨래하고 섬유유연제도 진하게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새로운 향기가 진동하니 모를 일 없죠. 선물 받아서 안 뿌릴 수 없다는데 솔직히 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자의 촉 있잖아요. 이건 뭔가 있어도 있다라는 감이 딱 온 거죠. 따지고 들어봤자 좋은 거 없단 생각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남편 성품은 누구에게 선물 받아도 귀찮고 번거로운 거 안 했거든요. 단지 누가 선물해줬고 안 할 수 없어라는 그 말 자체가 평소와 다른 생각이라는 걸 남편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슬프게 전 인지했고 이 남자가 바람 필지 모른다는 쪽이 발동한 거예요. 물론 바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느꼈던 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인데 말이 안 되는 순간에 벌어졌어요. 가슴은 방망이로 치는 것처럼 쿵쿵대는데 머릿속은 생각보다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에서 남편이 바람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바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피는 거라고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죠.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당신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업무차 백화점 갔다가 액세서리 하나 샀어. 여름 되면 당신 발찌 찼잖아. 이제 날도 더워져서 간간히 짧은 옷도 입는 것 같은데 차고 다니라고. 쑥스러우니까 나 출근하면 열어봐. 알았지? 당신 있을 때 보면 어때서? 지금 볼게. 기다려봐. 이왕이면 당신 볼 때 참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가봐봐. 오랜만에 편지도 썼는데 민망해서 그래. 간다.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아침에 웬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름에 발자하는 걸 좋아해요. 손에 뭘 하는 건 타자를 치는 업무를 할 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발찌는 하루 종일 차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가벼운 옷차림에 뭔가 신경 쓴 티 내는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했던 남편이 백화점으로 외근 나갔다가 제 생각이나 사왔다는 말을 한 거죠. 거기에 한술 더 떠 편지도 썼으니 남편이 출근한 뒤 보라는 말을 했고요. 저는 속으로 웬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생각한 제 쪽이 잘못된 건가 싶었죠. 그렇게 남편은 부끄럽다며 재빨리 출근을 하고 아직 출근 준비를 덜 마친 전 남편이 두고 간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설레는 마음, 결혼하니 좋네 라는 행복감이 스쳤죠.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은 은은한 빛깔을 가진 발찌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반짝이는 모양을 가진 큐빅은 심플한 발찌를 예뻐 보이게 만들기 충분했고요. 발찌를 꺼내 찬찬히 둘러봤던 전 한켠에 발찌를 내려놓고 안에 들어있는 작은 쪽지를 폈어요. 그리곤 이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아야, 향수 선물해준 거 고마워. 요즘 아침마다 네 향기로 시작하니 매일 같은 세상에 있는다는 게 행복해. 사랑한다. 남편이 썼다는 편지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어요. 흘러간 옛 노랫말이 생각나면서 그 멍청이가 여기에 있다니. 맙소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잠시 넋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쿨이라는 댄스 가수가 한창 인기를 끌었어요.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 중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노랫말 가사가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겉과 속의 이름 틀렸었나봐 라는 가사요. 바람피는 남자가 여자친구 둘에게 편지를 썼는데 봉투 겉면과 속편지 이름이 틀려서 뒤인토 흘른다는 가사였죠. 한참 그 노래를 들을 땐 세상에 그런 바보도 바람을 피우라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바보 남편도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선물이 마음에 드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답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편지가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그쪽에서도 알 텐데 내가 먼저 터뜨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일까요? 바람 피는 걸 밑박단다는 의심도 조금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멍청한 듯 꼬리 잡힐 만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되게 어이없는 실수로 바람 피우는 걸 저에게 아닌 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 씨 되시죠? 전 최상아예요. 상진 씨 회사 동료인데 잠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상진 씨 회사 동료라면서요? 저랑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나요? 왜 그러세요? 처음 보는 여자가 전화하면 이야기 빤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요? 다 큰 성인끼리 애써 돌려 말하지 말죠. 상희 씨가 저에게 줄 선물을 그쪽에게 주면서 그쪽도 잘못 전달된 편지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순진한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보여줄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으니 모르는 척 말고 나와요. 안 나오면 오히려 그쪽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선물을 주고 간 남편은 저에게 선물이 어떠냐고 묻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궁금해하는 전화가 와도 한참 왔겠죠. 아마 회사에 가 상간녀에게 선물을 주고 상간녀도 편지를 열어봤겠죠. 그리곤 편지 주인이 뒤바뀐 걸 알아챘을 거예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나도록 저에게 이렇다 할 대꾸가 없으니 상간녀가 총대를 매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이없었어요. 이렇게 당당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제가 안 나간다고 손해일 일이 있을까? 바람핀 사람들은 역시 낯짝도 두껍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뻔뻔하게 전화하고 만나자는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 후 전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제 컨셉을 잡은 건지 모르겠네요. 뭔가를 받았으면 일단 보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답답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떠먹여줘야 알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임신했어요. 임신 2개월에 접어들었고요.
아직 상진 씨한텐 말 안 했어요. 상진 씨가 어떤 마음인지 임신한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아무리 애 지우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전 지울 생각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악보 없이 키울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상진 씨 놔주세요. 상진 씨 건너 상황 듣고 이혼한 애 만회하는 것보다 여자 대 여자로 결판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제 눈앞에서 이혼하겠다는 대답 듣고 싶었거든요. 아직 아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임신하면 그래요. 엄마는 아이에서 뭐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기라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앉자마자 웬 소리를 내밀더라고요. 뭐냐는 말에 절 아래 위로 훑으며 한심하게 봤어요. 뭔진 보면 알 텐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나는 말투였죠.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는 느낌에 앉아서 이야기를 섞는 것 자체가 불쾌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도 너무 뻔뻔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척이고 이혼을 요구하는 저 여자가 본처라고 착각할 정도로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방해꾼이 저인 셈이었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한 해 만회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시간이 아깝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신하면 태교가 중요한데 그 시간 동안 뱃속 아이가 아빠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게 싫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듣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 여자는 미안한 민망한 죄책감 하나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속으로 제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진 씨 결혼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아이 없는 거 보면 오히려 부부의 연이 아닌 건 그쪽 아닐까요? 저 상진 씨 만난 지 이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벌써 2개월. 그런 말 다 한 거죠? 부부 연도 아닌데 먼저 만나 결혼했다고 억울해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 사는 게 인생이죠. 오히려 길고 긴 인생에서 본다면 저와 상진 씨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가 가족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건 진희 씨일 수 있으니까요. 상간녀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제 속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뻔뻔함은 생각보다 크게 달했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긴 상간녀에 비하면 제가 상진 씨를 붙잡고 못 놓아주는 방해꾼이 된 것 같았죠. 연인끼리 연애를 하다 임신한 다른 여자가 생겨 헤어지라는 요구를 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결혼식을 올린 부부이고 상진 씨가 결혼한 걸 모르지도 않은 채 바람을 폈으면서 임신한 걸 무기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 가만히 당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바람핀 게 당당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당당히 이혼을 하라 마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제가 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할 권리 없고 남처럼 살아도 이혼 안 해주면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출생신고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간다는 거 말이에요. 아, 본인 호적에 올리면 되려나?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으니까 여하튼 알았어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요 우리. 답답해도 상진 씨 통해 이야기 전달해서 들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상간녀들의 현실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그때 그 말을 적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는 떨리고 격양된 상태로 평소보다 올라간 거 있죠? 지금은 담대하게 그 말을 적지만 그 순간에 정말 뭐랄까 지기 싫고 말 한마디라도 더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위치 못 되고 비로도 모자랄 판에 잘못 건드렸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싶었죠. TV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냉철하게 말을 잘하던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속에 담아두지 않고 생각했던 말을 내뱉고 왔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상간녀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바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법이 아니더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남편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상간녀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언제 왔는지 남편이 집에 와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 너무 뻔한 상태라 보고도 대면대면. 저는 남편은 저를 스쳐갔어요. 어떤 말을 꺼내고 어떻게 생각을 전달해야 할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불안했죠. 거실에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을 애써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게 되었죠. 심장은 쿵쾅대고 숨막힐 것 같은 이 분위기.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건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여겼어요.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바람과 다르게 항상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상하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아침에 잘못 적힌 편지도 받았을 거고. 왜 아무런 말을 안 해? 사람도 불안하게. 상황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나도 변명을 하던 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이리 와. 이야기 좀 하자. 말 잘 꺼냈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 결혼에 대해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야. 편지 잘못 전달한 거 알았으면 손이 발휘되게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다 실수했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 그런 말들 말이야. 그런데 뭐 상하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아침에 잘못된 편지로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만들더니 바람 피는 거 확신은 당신 입이 아니라 상간녀 입에서 들어야 해. 그것도 임신했다는 말까지. 뭐? 상하가 임신했어? 진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상하가 상하 입으로 이야기해. 정말? 아,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미안, 잠깐 나 좀 나갔다 올게. 나갔다 와서 이야기 마저 하자. 일단 상하 만나서 임신한 게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당신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기만 해봐. 미안, 이따 봐. 야, 한상진? 안 들어가. 야. 그렇게 전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말을 꺼내는 그 순간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남편은 상간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눈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는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상간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남자에게도 저는 없네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것처럼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던 상간녀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알 사실이라 생각했죠.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당당히 절 찾아왔던 순간보다 상간녀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에 상간녀에게 달려간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나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한없이 지하로 떨어지고 떨어져서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길 바랬죠.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해결 방도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이 빠르게 지나가 기억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깜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슬프게도 알아버린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사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긴 이상 남자라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결혼 생활 8개월은 했으니까 재산 분할은 해야 할 것 같아. 위자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라지는 않을게. 그냥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당신 가져.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미안하단 이야기는 안 할게. 괜히 들어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부부의 연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상아가 그러더라. 우리 결혼한 시간보다 내가 상아 만난 시간이 더 짧은데 덜컥 아이 들어선 거 보면 부부연은 내가 당신이랑 있는 게 아니라 상아랑 있는 것 같다고. 나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미련 갖지 마. 이미 끝난 일 깨끗하게 정리하자. 재산 분할? 오히려 위자료를 네가 나한테 줘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상대녀를 만나고 온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를 펼쳤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할까 싶었거든요. 재산분할 소송의 진정한 의미는 알까 싶었죠. 재산은 말 그대로 기여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저희 친정에서 해주셨거든요. 결혼 전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에 그동안 생활비에 진 빚이 많았죠.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동안 진 빚이 많아서 감느라 모을 수 없었고요. 결혼할 무렵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해 만에 고민도 많았죠. 대부분 연애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고민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연애를 더하고 돈이 모아지면 결혼을 하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서둘렀던 건 연애하면서 쓰는 돈은 생활비로 쓰자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만나서 사먹는 식사비만 줄여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모은 돈이 거의 없었지만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다달이 저축하는 부분이 작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서울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고 충주에 전원주택으로 지셔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은 친정집에서 해주고 가전이나 가구는 제가 모은 돈에서 거의 채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8개월, 월급에서 저축이 일조한다고 한 것도 애매한 게 생활비를 각출해서 내고 저축은 결혼 전 각자 하던 걸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 분할할 게 없었죠. 받은 게 있어야 주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었죠. 정말 이 사람은 나와 인연이 아니구나. 이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간녀와 남편은 천생연분이었어요. 둘 다 멍청하고 생각이 없었으며 뻔뻔했으니까요. 진이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라니. 아직 법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 아냐? 아니 세상에 어느 부부가 변호사를 끼고 말한다고 그래?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변호사 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재산 분할이 왜 안 된다는 건데? 부부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지. 그럼 네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상아 임신한 거 당신도 알잖아.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부부 재산을 당신이 다 가져간다고 그래? 내가 위자료 안 받는다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선처했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재산? 우리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가 왜 부부 공동재산인데? 재산 분할이라는 건 일조한 게 있어야 분할하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당신 이 집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 가정가구는 또 어떻고? 생활비 내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내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생활비는 나도 내고 있어. 위자료는 안 받는다고. 이혼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바람핀 것도 모자라 혼의 자식 만든 게 누군데. 이혼 사유가 당신이고 위자료는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무슨 소리야? 생활비 공평하게 반씩 내서 결혼 생활하고 있었으니 재산의 반은 내 거지. 혼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마.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없이 굴면 나 당신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야.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변호사 끼고 이야기하자고. 나는 당신이랑 한마디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머리 없는 것들은 양심도 없나 봐. 당신 말하면 말할수록 너한테 손이니까 입 다물어. 뻔뻔한 남편에게 저는 귀엽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더군요.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 하자고 전달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멍청한 남편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떤 쇠뇌를 당한 건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이 아파트 집은 반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남편과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무장하게 만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피하고 싶었는데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죠. 한 푼도 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받아낼 수 있는 건 모두 다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할 수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 길바닥으로 내쫓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다고 속삭이던 그 세상 한복판에 말입니다. 식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남편이 가증스러웠죠. 속으로 이를 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나에게 하지마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아닌 상간녀 뱃속의 아이에게 해야지. 못난 아빠 때문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네 아이에게 말이야 라고요. 그나마 직장 반반해서 믿고 까부나 본데 그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못 믿던 남편은 변호사를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저 볼 때마다 매정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며 못마땅하던 자세를 받고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진이야, 네 말이 맞더라. 내가 하나도 받을 수 없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나라. 위자료를 너에게 줘야 한다는데 솔직히 우리 결혼 생활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위자료 받아야겠어? 그냥 깨끗하게 갈라주주면 안 돼? 내가 욕심 안 부릴게. 재산분할 소송하자고 하지도 않을게. 나도 위자료 안 받는다고 했잖아. 너도 안 받으면 안 돼? 이제 상아 애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집도 알아봐야 하고 너한테 위자료도 몇 년간 다달이 월급에서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제발 사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해줘.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빚대. 나 가진 돈도 없어서 아이한테 해주지도 못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월급인데 거기서 네가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제발 진이야.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세상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존심 같은 건 상관없는 듯 구는 이 남자를 보니 한숨이 났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할 아빠 모습치고 너무 초라했어요. 그렇게 지키고 싶던 상간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새롭게 꾸리고 싶던 너의 가정의 미래가 어떨지 이미 다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그런 절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죠. 제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푸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사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래봐야 소용없어. 네가 했던 행동 말들은 이미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어. 넌 나랑 이혼하고 상간이랑 결혼해. 아이 낳고 살면 그만이겠지. 이 시간들도 새로운 가정과 아이로 잊혀질 거야. 그런데 난 달라. 네가 상간녀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뛸 때 기뻐했을 때 난 이 세상을 함께 살기로 결정한 내 동반자가 조용히 꽂는 칼을 그대로 맞아야 했어. 더 슬펐던 건 칼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나를 보며 너는 네가 살 길을 찾았다는 거야. 아픈 난 안중에도 없고 나에게 있는 물품 하나라도 더 챙겨 달아내려고 애쓰는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이 길던 안 길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책임과 배우자에 대해 신의를 지켰단 약속이니까. 그런데 넌 그걸 저버리지 못해 당당했지. 일어나. 지금 나에게 이래야 소용없어. 이제 시작인데? 내일 회사로 가봐. 더 놀라운 사실이 당신한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전 그런 남편에게 제 생각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빗으로 꽂았던 말들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되고 곱씹으며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원해야 하는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 시원한 건 그냥 제 기분이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할 미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대신 서프라이즈한 이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미인이라면 눈높이 교육을 톡톡히 해준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눈꽃만큼도 없는 이 남자와 함께 살 미련은 저에게도 없었어요. 대신 상간녀와의 삶에
꽃을 뿌려줄 마음도 없었죠. 신혼 단꿈에 빠질 절, 흙바닥에 뒹굴게 만들었으니 핑크빛 가정을 꿈꾸고 있을 그 연놈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남편에게 미친 듯 전화가 울렸어요. 상간녀에도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지 않자 고소하겠다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물러봐도 한참 물러봤더라고요. 칼로 찔리다 못해 모든 게 다 털려도 보기 좋게 보내줄 줄 알았나 봅니다. 회사 사내 사이트에 올렸어요. 결혼한 지 8개월, 이미 바람난 지 3개월에 임신 2개월차에 접어든다는 사실 모두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구했던 부분들도 명시하며 회사 이미지를 갉아먹는 남편과 상간녀를 회사에 고발했죠. 당장 글을 내리라는 문자가 왔지만 전 씹었어요. 웃기게도 상간녀를 대놓고 명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에 두루뭉실하게 같은 과라는 사실만 알렸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상 명세를 언급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 사람들이 알 테니 회사 내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 다 받아내고 상간녀에게도 받아냈죠.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둘 다 수순이 내주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굴었을 때보다 재미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악을 쓰며 덤볐다면 더 철저하게 짓밟아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이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알아요. 말이 완성해져 허울 뿐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속 시원합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당장이라도 살림을 차릴 것처럼 굴더니 대면대면 해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상간녀도 아파트 매매가의 반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를 사 신혼의 단꿈에 빠질 착각을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파트는커녕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던데 저에게 위자료도 주고 나니 지금 당장 빚내서 합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에게 위자료로 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전 남편은 월급에서 다달이 몇 년 주는 걸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도저히 그거 주고 살지 못하니 몇 년 뒤에 받으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가 왜? 라고요. 남이 된 마당에 제가 그놈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미조알 고조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속 시원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줬어요. 당신이 바람필 때 그 끝이 어떻다고 생각했길래 나보고 속 시원하냐고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죠.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어디 바람피는 놈이 그 당시 끝을 생각하고 켰겠어요. 새로운 맛에 빠져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랑이라고 한 편의 영화 제대로 찍으며 꼴값 떠느라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겠죠.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와 제 앞에 싹싹 비며 선처를 유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였어요. 이렇게 와 스트레스 주면 정신적 손해배상 추가로 청구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이젠 찾아오지도 않는답니다. 저 잘했죠? 친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혼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폈다는 이야기를 잠깐 전했는데 당황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었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전하려 생각하니 어디서 시작해야 하지 싶더라고요. 그러다 생각난 게 바로 여기예요. 사연을 보내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적다 보면 자연스레 내 마음과 그때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생각 없이 느낌을 전하는 게 더 크잖아요. 간혹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연은 다르네요. 그 순간순간 곡 씹으며 제가 겪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순간들을 돌이키며 최대한 담백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지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연 적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지나던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안 순간 상간녀를 만나 임신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재산 나눠서 이혼하자고 당당히 말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휘몰아친 사건들 때문에 제 마음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나 봐요.
하나하나 그때 삶을 돌이켜보니 죽지 않고 살아서 사연 전하는 게 용하다고 제 자신을 토닥이고 싶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도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사셔서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니거든요.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상의하고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상처 준 것 이상 갚아준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결국 이혼이라는 종전역에 도착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제 앞에는 큰 관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아니는 거죠. 당황하시는 것보다 속상해하실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잘 살라고 가지고 계신 집도 제 명의로 돌려줬는데 받는 충격이 크실까 말 못하겠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셨으니까 터득해 두시겠죠? 저 용기 좀 주세요.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보니 제 잘못 하나 없고 남편 잘못이었다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뒷마무리 잘했으니 다 컸다고. 걱정 안 해도 잘 살 것 같다고요. 보내주시는 용기 마음 다잡고 이번 주말 부모님 댁 내려가서 말하렵니다. 그러니 잘 이야기하고 오도록 용기 많이 주세요.